역사의 큰 변곡점,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시는 조짐은 뭔가요? 동유럽 국가 서울올림픽에 참가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훈련하고 있더라. 소련이 사라진 걸 냉전 해체라고들 말하는데 그 시작은 서울올림픽에서 전 요즘도 간혹 상상을 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할 때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들이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북한한테 막 합의를 해줘요. 나중에 보면 북한이 없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합의해줘요. 김여정 부부장 있잖아요. 그 무렵에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켜왔던 통일 담는 주도권을 김정은 시대 와서 포기했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외교하고 경제했던 그게 끝나버려요. 그 축제 같은, 역사의 휴가 같은 그 기간이 끝납니다. 도덕성이 무너졌으면 그렇게 해서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만은 진영의 포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맞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40년 주기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이건 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무릎을 딱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좀 보탠 게 국제 질서하고 그게 맞아 들어간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항상 국제 질서의 영향을 받아요. 국제 질서가 우리에게 몹시 불리할 때는 시달리고요.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게 돌아갈 때는 국력이 확 신장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40년 주기가 정말로 맞는 게요. 고종 즉위가 1864년이거든요. 자료 보면 1863년으로 많이 나와요. 음력으로 63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64년이 돼요. 그리고 을사늑약이 1905년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경술국치, 식민지된 1910년을 그걸로 보는데 사실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다 뺏기고요. 일본이 우리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죠. 감독을 해요. 주권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게 1905년이니까 고종 즉위 41년 만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1945년이니까 을사늑약부터 정확히 40년이죠. 그 해방 직후에 어렵게 전쟁도 하고 쿠데타도 하고 개발 독재도 하면서 냉전을 헤쳐갔는데 87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하게 되잖아요. 해방부터 42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후 40년이 내일 모레 27년이라요. 이 역사의 큰 변곡점,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예고편 같은 게 있어요. 그 전조라고 하나요? 조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시는 조짐은 뭔가요? 뭔가 희망에 벅차 있는가요? 뭔가 좀 답답하죠? 네.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이제 고종이 즉위하신 게 1864년이었는데 그 시기가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열강들이 식민지를 마구 가져가고 큰 식민지는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다든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다든가 또는 스페인이 남미를 어떻게 했다든가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든가 꽤 오래전부터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 고종 재임 그 기간엔 아프리카 전체를 마구 통째로 마구 갈라간다든가 아프리카 지도 보면 지금도 국경이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렇게 그은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2차 산업혁명이 그때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바다를 건너서 대륙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독일과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고 에너지는 전기가 에너지가 되죠. 전화가 나오고 또 백열전구 그리고 특히
뉴욕에 발전소가 생긴 게 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질서의 영향을 받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요. 일본 넘어가면 미국이 있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어요. 죽음의 조라 그래요. 월드컵으로 치면. 영국, 스페인, 독일, 한국 이렇게 축구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 경제력 또는 군사력에서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서 독일 빼고는 전부 여기 모여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 한국이 있어요. 그것도 남북이 나뉘어가지고요. 이런 죽음의 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구상에 230개 나라 중에 한국뿐이라요. 유럽에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폴란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폴란드의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서쪽에는 독일이 있어요. 남쪽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죠. 그리고 북쪽은 북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달리고 영토가 끊임없이 막 바뀌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나 폴란드는 자기들끼리 분단을 안 됐어요. 한국은 그래 됐습니다. 자, 고종시대, 그 제국주의 시대하고 맞물리는데 어떻게 시달리는가 하는 게 여기 표에 있어요. 일본이 찝쩍거리죠. 그게 1875년인데 운요호, 한문으로 쓰면 운양호라는 해군 함정을 갖다가 강화도에 들이대고 시비를 걸고 주민들을 마구 살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거기에 못 당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게 강화도 조약이죠. 그건 개항 조약입니다. 항구를 열어주겠다. 그 뒤로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의 지식인들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종도 그걸 뜻을 알아듣는데, 고종의 개혁이라는 것은 구본 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런 식의 미적지근한 개혁이었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종이 마냥 무능해가지고 일본한테 속절없이 당했다. 그런 학설에 대해서는 강렬한 반대 의견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님이 고종시대의 재조명,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게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고 몸부림을 쳤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런 국제정세에 시달려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차츰 이렇게 당하는 고액입니다.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이 있어요. 이게 개혁의 운동입니다. 지식인들이 일으키는 개혁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주역들은,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오개혁은 박영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근대화를 먼저 이룩한 일본을 보고 야,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정은 어떤 식으로 그걸 대했느냐 그러면요, 갑신정변 일으키니까 청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진압하거든요. 사흘 만에. 그걸 3.1천하라고 불러요. 그래 청나라 힘을 빌려서 하죠. 근데 그것이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청일전쟁의 빌미가 돼요. 동학도 청나라 힘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 일본이 그걸 못 견뎌서 청일전쟁을 하는데, 청일전쟁 어디서 했죠? 우리 땅에서 했어요. 그 청나라가 지지요. 지니까 조선은 일본한테 대한 경계심이 많아서 러시아하고 친하려고 그랬잖아요. 특히 명성황후가 대원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색채가 너무 짙었어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잖아요.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은 그 이듬해 부인이 시해당한 그 이듬해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임금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왜 아관인 줄 아세요? 러시아를 중국 사람들이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그 아자입니다. 사람 인변의 나아자 쓰는, 그게 고종시대입니다.
자, 아까 제국주의 시대가 국제 질서였다 그러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은 근대화에 먼저 성공하죠. 그리고 청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지죠. 아편전쟁으로 영국한테 지고 청일전쟁으로 일본한테 져요. 청나라가 한때는 강희제, 건용제 그 시대는 세계 GDP의 3분의 1까지 감당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요. 일본이 근대화를 하죠. 메이지 유신이 그 근대화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일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거예요. 현대 일본을 이해하려면 메이지 유신의 속성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천황제라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현대 일본이 만들어져요. 천황제는 뭔가를 지키자는 것이고 전통을 지킨다. 그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자는 거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구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바꾸자는 거예요.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화혼양제라 불렀어요. 화라는 건 일본 스스로를 화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화식집화들. 화혼, 영어는 일본 것을 하고 양제, 제주는 서양 것을 쓰자. 테크닉은 기술은 서양 것 쓰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동도서기 이런 편 썼는데, 자, 천황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와쿠라 사절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대 일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이와쿠라 사절단인데, 명치유신 바로 그 3년 뒤에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50명의 젊은이들을 소집해요. 각 분야에 아주 감각이 있고 열정적인 그 사람들을 12개 선진국에 보내요. 그 출장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처럼 무슨 5박 6일 1년 10개월 동안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11개 나라, 미국 12개 나라의 좋은 점을 다 배워오려고 그래요. 그걸 베스트 컬렉션 이도코도리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좋은 걸 다 받자. 법률은 독일, 왕실은 프랑스, 의학은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들 배워와요. 그래서 바꿔갑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고요. 그런데 힘이 넘치면 그걸 주체를 못하는 게 이 소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가도 그래요. 이렇게 힘이 넘치다 보니까 침략을 하게 되고 미국한테까지 싸움을 걸다가 나중에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이 50명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50명의 평균 연령이 32살이었습니다. 단장이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정치인인데 단장 나이가 46살이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인간은 35살 이후에 나오는 기술을 보면 거부감이 있대요. 여러분도 곧 35살 넘어갈 거예요. 35살 이전에는 수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알고서 32살로 맞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젊은 감각이 있었기에 메이지 유신의 힘이 됐고 현대 일본을 만들었다. 그것이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하다가 원자폭탄 2개를 맞는 비극을 초래한 힘이 거기 있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국권 상실기가 들어갑니다. 을사늑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감독을 해요. 국정을. 그리고 특히 외교권을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때부터 해방까지 여기 40년 국권 상실기에 그 시기가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때 다 있었어요. 러일 전쟁도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 과학, 기술에서는 무기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지요. 거기 나와 있는데요. 드론도 그 시기에 발명됐어요. 전자현미경도 그때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민지가 참 많았는데요. 우리 한국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찌됐건 고종 황제가 일본한테 서명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의사가 아니었다.
고하더라도.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임금이 서명한 것도 아니라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나라가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고종 황제가 승하할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3.1운동이 그래서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알제리를 한번 여행을 했었는데요. 알제리는 프랑스하고 130년간 지배를 받거든요. 그중에 독립전쟁도 포함해서. 근데 알제리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 해설하는 분이 불어로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누군가가 일본어로 해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알제리는 알제리 말과 불어가 두 개의 공용어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형성기라고 썼는데요. 해방부터 민주화까지. 이승만 박정희 시대. 그때 한미동맹이 만들어지고 또 개발 독재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그때 이루어집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죠.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희생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냉전시대, 냉전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해서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우리는 미국 진영에 속해 있었고 북한은 소련 진영에 속해 있었어요. 이 같은 민족이 완전히 서로 다른 진영, 적대적인 두 진영의 최선봉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싸웠어요. 그게 우리 한반도의 분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는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라는 에너지로 움직인 거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시대에. 그리고 그때 우리도 늦었지만 컴퓨터가 도입이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경제가 도약의 기반을 만듭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두 분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보면 흔히 왜 총균세는 무슨 질이나 환경이 그 요인이다. 또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런 에스모글로라든가 이번에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해서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제도가 수탈적이냐 착취적이냐 아니면 포용적이냐에 따라서 포용적 제도를 쓰면 성공하고 착취적 수탈적 제도가 들어오면 실패한다. 지리도 똑같고 인종도 똑같은데 역사도 똑같은데 왜 북한은 실패하고 왜 한국은 성공했느냐. 그것은 총균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냉전 시대의 한국은 제도가 그다지 포용적이지 못했는데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포용적으로 변하죠. 포용적이란 건 뭐냐 그러면 강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독차지하지 않는 일정한 정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걸 포용적이라고 그래요. 권력도 분배가 되고 부도 분배가 되는. 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냉전시대 국가 형성기의 대한민국은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냉전 끝난 이후 이겁니다. 우리 민주화가 87년이었는데요. 서울올림픽이 88년이죠. 베를린 장벽 붕괴가 89년이에요. 독일 통일이 90년입니다. 소련 해체가 91년이에요. 역사의 대격동기죠. 거기에 한국이 역할이 있어요. 보통 냉전 해체는 소련이 사라진 걸 냉전 해체라고들 말하는데 그 시작은 서울올림픽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서울올림픽 바로 앞에 있었던 84년 LA올림픽은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불참해서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그 4년 전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이 모두 불참해서 또 반쪽이었어요.
88년 서울올림픽은 드디어 온전체 소련도 오고 중국도 오고 그랬어요. 올림픽 2년 전에 제가 스위스 로잔에 가서 사마란치 IOC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서울올림픽에 참가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훈련하고 있더라. 훈련이란 건 참가를 전제한 것 아니겠느냐. 그게 그 특종 기사였어요. 말하자면 88 서울올림픽이 냉전의 붕괴를 시사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저는 기자였는데 올림픽의 꽃은 제일 재밌는 건 입장식이잖아요. 제 감각으로 우리 관중들이 가장 박수와 환호를 크게 보냈던 게 중공 선수단 입장 때였어요. 미국 선수단보다 더. 두 번째가 소련 선수단 입장 때였어요. 세 번이 미국이었어요. 그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온 세상에서 반공교육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강하게 받은 한국 국민들 마음속에 냉전이 무너지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올림픽을 주최했는데 올림픽이 성공하는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박수 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온건하게 해석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냉전 붕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큰 사건이 일어났죠. 1년 뒤에 베를린 장벽 붕괴, 그 1년 뒤에 독일 통일, 그 1년 뒤에 소련 해체. 자, 냉전이 붕괴된 그 다음 시대를 탈냉전이라고 불러요. 포스트 콜드 워라고 그럽니다. 탈냉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 한국이 냉전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었잖아요. 중국하고도 무역도 제대로 못하고 소련하고도 별로 거래가 없고 그런데 탈냉전, 냉전이 붕괴되니까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느냐면 90년에 우리가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수교를 해요. 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그 무렵에 구사회주의권 국가 32개국과 수교를 해요. 무신 스탄자 붙은 것도 그때 하고요. 동유럽의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그때 합니다. 외교의 지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마구 커나갈 때라 그게 전부 무역의 상대가 됩니다. 탈냉전이기 때문에 냉전의 굴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해도 미국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중국하고 교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랬죠. 그 시기. 그런데 북한은 굉장히 고립됐을 거 아니에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무너지고 뒷배인 소련도 해체돼 버리고 해체되면서 남쪽하고 수교하고 중국도 남쪽하고 수교해가지고 무역량은 북한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많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중소와 수교한 것처럼 북한이 미일과 수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실은 견제를 했어요. 그때 제가 동경특파원이었어요.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니네 나라 혼내가 뭐냐? 일본하고 북한 수교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며. 근데 왜 자꾸 방해를 하냐? 제가 무슨 수로 그 항의를 받아야 돼요? 저한테 항의하신 국회의원이 이시 하지메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시기 우리는 마구 뻗어나가고 북한은 고립되고 수교도 못하고 그 시기가 우리한테는 경제적 번영을 갖다 주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해요. 핵무장을 해요. 여기 표에 조금 있을 거예요. 기막히게 그 시기가 일치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것. 실제로 탈퇴한 건 아니에요. 선언했어요. NPT란 건 핵 확산 금지 조약이잖아요. 탈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핵무기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1993년이에요.
그걸 1차 북핵위기라고 불러요. 그때 카터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만나면서 북핵위기가 해소되긴 해요. 자, 1993년에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해요. 우리 남쪽은 94년에 소득 만불 시대가 돼요. 그리고 2006년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는 2만 불 시대가 돼요. 2017년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발표해요. ICBM도 성공했다.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때 우리는 3만 불 소득을 달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늘어난 건 좋은데 한쪽 편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거죠. 전 요즘도 간혹 상상을 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할 때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핵무장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모르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궁지로 밀어붙인 것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때 미국은 북한도 곧 붕괴할 거라고 봤어요. 조기 붕괴론이 대북 협상에 굉장히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비핵화 협상 때도 계속 그러고요. 자기들이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북한한테 마구 합의를 해줘요. 나중에 보면 그 합의를 이행하기 전에 북한이 없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합의해줬다. 이런 소리를 해요. 1994년 제네바 핵합의 때 로버트 갈루치가 미국 측 단장이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클린턴 행정부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북한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지 몰랐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있잖아요. 자, 그 탈냉전 시대 북한은 핵무장을 했지만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외교를 하고 미국, 중국이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그때 많이 커졌고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도 그때 많이 커졌죠. 그리고 드디어 웅타드 유엔 무역개발협력기구 거기가 2000몇 년이었어요? 21년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잖아요. 그 기구 생긴 지 53년인가 58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건 대한민국이 유일해.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 탈냉전 기간에. 위대한 도약의 시대였어요. 단지 자기들은 탈냉전의 혜택을 만끽하면서 북한한테만 냉전적으로 대해가지고 핵무장 빌미를 주었다. 이게 꼭 그래서 핵무장했다고 말하는 건 좀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한테 큰 짐이 됐죠. 그게 탈냉전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탈냉전이 끝났잖아요. 2022년 10월이었어요. 미국 백악관에서 해마다 내는 NSS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탈냉전은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진작 끝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중국이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게 됐어요. 그것을 미국이 인정하기 싫었는데 드디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그것이 탈냉전의 종결로 받아들여요. 그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자, 탈냉전이 종결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미국의 동맹이지만 경제는 중국과 더 많은 관계를 갖는. 그런데 우리가 탈냉전 시대처럼 중국과 자유롭게 교역하는 걸 미국이 계속 참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경제에 위축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 질서가 바뀔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헷갈리는 나라예요. 아까 고종시대에 보세요. 갑신정변 거긴 일본처럼 우리도 근대화하자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이었는데 그걸 청나라 힘으로 누르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지니까 또 러시아 편을 들다가 또 일본한테 깨지고 이런 식인데 똑같진 않지만 지금도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는 일본하고 해야 된다. 누구는 중국과 해야 된다.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할 때마다 우리가 늘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 내부가 편싸움하고 무너져요.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훗날 역사가 뭐라고 규정 지을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된 것 같아요. 챗 GPT가 이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비호감 대선의 연장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때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 되면 국가가 혼란스러울 거다. 이 사람이 힘을 가지면 뭔가 문란해질 거다. 그게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복합 위기입니다. 복합 위기인데 제가 한 두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법치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법치가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국제 질서 중에 북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경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대외 환경, 국제적인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리적으로는 죽음의 조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작년에 아마 85%였을 겁니다. 우리 GDP의 85%를 무역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대외 환경이 나쁘면, 우리에게 나쁘면 경제가 갑자기 위축되는 겁니다. 특히 수출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의 35%가 중국으로 가요. 그런데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과 거래하는 걸 몹시 싫어하잖아요. 중국은 이제 반도체 불기라 그래서 반도체도 자립하겠다. 완성도는 높지 않더라도 싸게 만들어내면 많이 팔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일본 반도체가 무너졌어요. 완벽한 걸 추구하다가 우리가 조금 덜 완벽해도 싸고 빨리 내는 걸로 우리가 이 일본 반도체를 우리가 능가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우리가 했던 것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술자들 마구 사가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주가가 8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로 떨어졌죠. 해외 인력 감축에 들어갔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걸 SK한테도 뒤졌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SK는 수출해도 삼성은 수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전체의 수출량 중에서 AI에 들어가는 게 HBM이라고 그럽니다. 고광대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장 확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걸 SK가 먼저 만들어서 했어요.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 분야, 미 분야와 별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메시지가 아직까지 안 나와요. 정부도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하잖아요. 파병했죠.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실수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부터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 아버지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주체사상 그랬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특히 할아버지는 통일 논의를 남쪽보다 자기네가 주도한다는 걸 커다란 명분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연방제라는 통일 방안도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고 우리는 그거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무슨 여러 가지 내놨었는데 좀 설명하기 어려운 좀 3단계 뭐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건 통일 담론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켜왔던 통일 담론 주도권을 김정은 시대 와서 포기했다. 이게 뭘까? 저는 자강론 같아요. 자강. 2021년이 어떤 해냐 그러면 우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3번,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도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렇게 가잖아요.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노이 갔더니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 국가 제1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남북관계에 뭐 기대하지 말자. 김여정 부부장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그 무렵에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남쪽이 어떻다더라. 그리고 최근에 북한 노동신문 편집국에는 신문사 좀 아시는 분 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남조선 부가 사라졌어요. 남조선 부가 사라지다 보니까 남쪽을 비방하는 기사도 줄어들었어요. 쓸 놈이 없으니까요. 김여정 말처럼 의식하지 말고 살자.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파병이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실수하는 거다. 2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는 중국이 몹시 불편해졌을 거다. 중국은 평화의 중재자라는 걸 연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수교도 시키려고 그러고 사우디아라고 이란하고 화해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전부 못했거든요. 근데 2024년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하고 이란에 대사 불러가지고 국교 정상화 그 약속을 거기서 하게 만들잖아요. 놀라운 연출이거든요. 미국이 못한 화해의 장을 중국이 만들었다.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는 무지하게 사다 써주지만 전쟁 자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은. 그런데 덜렁 북한이 파병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한 방 먹은 것 아니냐. 이게 미국의 해석이에요. 또 하나, 북한이란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유럽 쪽을 많이 침투하려고 그러는데 나토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살상하는 그 러시아를 도운 것, 나토, 유럽 쪽하고 그런 관계를 끊겠다는 것 아니냐. 러시아에 올인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건 북한으로서 손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으로서 한 방 먹었기 때문에 일부러 좋게 말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북한으로서는 생각하는 게 많을 거예요. 우선 러시아하고의 동맹을 확실하게 한다. 그 다음에 푸틴한테 우리가 당신들한테 맨날 의지만 하는 사람 아니요. 우리도 같이 싸우잖아. 그러니까 군사 원조 많이 하고 핵기술 가르쳐주고 경제 원조해주고 그걸 노릴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가 놀라운 핵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공포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 박정희 흉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했잖아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 동안 연인원 32만 명이 파병돼가지고 5천 명이 전사해.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한미군 철수가 유예되고요. 경제 지원,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많이 얻어내. 그리고 박정희가 항시 아랫사람들에게 지원 잘 받아내라 이렇게 해요. 또 미국은 저 사람들이 지원받으려고 일부러 저러는구나 알고 굉장히 밀당을 많이 하죠. 그러나 어찌됐건 그 파병이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냐와 별도로 국가로서 얻은 것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 저거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도 누군가가 그걸 한번 논문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파병이 이루어진 게 1964년이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파병하겠다고 먼저 말을 해요. 미국은 파병 전쟁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어요. 군사 고문단 정도 베트남에 보냈어요. 어쩐가 봐라. 베트남 전쟁은 1955년에 시작됐지만 한 10년 정도 미국이 참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먼저 파병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박정희 정권이 집권한 게 1961년 5.16이잖아요.
그 6개월 뒤에 케네디하고 정상회담을 해요.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베트남에 파병하겠다 그래요. 케네디가 굉장히 기분 좋았대요. 그런데 케네디는 아직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할까 봐서 우리가 월남에 파병해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저지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적어도 61년에는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 한국이 감지하지 못했어요. 박정희 소장이 집권한 지 8년도 안 돼서 그거 다 알았겠습니까? 근데 먼저 해요. 그리고 3년 뒤에 파병이 이루어져요.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존슨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그때는 존슨이 그래 파병한다며 파병 좀 해줘 이렇게 해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한국군 현대화, 주한미군 철수, 유예, 경제 지원 마구 걸지요. 김정은이가 그것 보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순간인 건 틀림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게 뭘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관계라는 게 긴 단절, 짧은 교류, 이것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교류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강산 관광이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이고, 발생순위에 세 번째는 개성에 세워졌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였는데,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때 끝냈어요.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가 퇴소했어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지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19개월 만에 폭파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대북전단 날리니까 그걸 폭파해버렸거든요. 역대 정부가 어렵게 이렇게 해놨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모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폭파해버렸잖아요. 경의선, 경원선을 폭파했어요. 어떤 느낌이 안 오세요? 교류의 상징, 교류의 거점이었던 금강산과 개성을 없애더니 거기 가는 길까지 없앴어요. 이게 뭘까? 주민들을 향해서 남쪽은 쳐다보지도 말라, 머릿속에서 지워라, 또 남쪽을 향해서도 더 이상 딴 생각 말아라, 이것인지 참 지독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늘 그 계기는 무슨 전단이다 이거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종이, 기분 나쁠 만한 종이 보내니까 저쪽에서는 오물로 이렇게 답례를 했는데, 그 뒤로 남쪽에서 갔는지 또는 어디서 왔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드론이 평양 한복판에 떨어졌잖아요. 노동당 중앙본부 옥상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굉장히 쇼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남북한이 서울에 신라호텔 생기면 평양에 고려호텔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게 나쁜 짓까지 꼭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신냉전이란 말을 안 써요. 미중 전략 경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 발을 맞춰서 미중 전략 경쟁,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신냉전이라고 불러요. 신냉전 구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돼야 더 정리하기가 쉬운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듯이 그냥 금강산 관광, 무슨 현대 호텔 같은 거 다 폭파해 버렸잖아요. 개성공단 저렇게 됐고, 남북연락사무소 저렇게 됐는데, 세상에 도로까지 저렇게, 그런다고 한류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류는 중국으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꼭 그것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새로운 시대다.
통일담론을 주도했다는 그 명분 다 없어도 좋다라고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큰 변화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통일 별로 생각 안 해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일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위기라, 복합위기라고 말하는 건 우선 탈냉전 시대,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미국, 중국 눈치 안 보고 외교도 하고 경제도 했던 그 탈냉전 시기가 끝나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두 마리 코끼리가 마구 싸우는 시대에 들어갔다. 이것이 위기의 시작이에요. 게다가 북한은 탈냉전 시대라는 것은 미국이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혼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시대에 그때는 북한도 미국한테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은 더 이상 미국한테 연연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 뒷배가 든든하게 버티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탈냉전 시대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한테 협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 우리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외교하고 경제했던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 축제 같은, 역사의 휴가 같은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거기다 북한은 저렇게 이제 핵무장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까지 더 받아들이겠다고 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를 버텨왔던 수출 중에 반도체, 그것도 삼성전자가 뭔지 모르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외국에서부터 먼저 떨어진다. 이 심각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한국 정치는 국민 일반의 평균적 도덕성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욕도 더 잘하고 법치주의하고 무너뜨리고요. 이런 시기에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 나라니까 정치가 잘못하면 왜 잘못하느냐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도덕성이 무너졌으면 그렇게 해서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냐 나무래 주셔야 돼요. 여러분만은 진영의 포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진영주의가 향양해가지고 자기 진영에 속하면 도둑놈도 괜찮다고 상대 진영에 있으면 상식적인 말에도 나쁜 놈이죠. 이게 무너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